네, 안녕하세요. 벨리서스쿨 민법 강사 류호원입니다. 오늘은 그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5회 동안 이제 모의고사 1시간 푸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시고 채점하시고 이제 해설하고 강평해 드리는 이런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는 민법 총칙, 2회는 물권법, 3회는 채권 총칙, 4회는 채권 각칙, 5회는 뭐 전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회 정도 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실력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번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은 아마 2022년 판례가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지문에.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추진 판례 강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는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모의고사 문제하고 해설전을 갖고 계실 테니까 이제 조문집은 그 뭐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뭐 태블릿으로 보시든 뭐 갖고 계신 조문집을 보시든 조문도 이제 가끔 확인해야 되니까 조문도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전제하고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 좀 풀어봤으면 하는 그런 지문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이거 이제 2022년 판례죠. 이제 뭐 추진 판례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법정지상권,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이제 관습법인데,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2022년에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다퉈졌어요. 이거 폐지하자 아니면 그냥 폐기하자 아니면 유지하자 다퉈졌는데 유지하자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결론만 아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질문 보시면, 동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권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나 물권이 성립한다는 관습법, 이른바 관습상 법정지상권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음 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의 태도예요.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고 또 헌법을 최상위 규범을 한 전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 인정할 수 없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거 판례 다 폐기하자 그랬는데 소수 의견에 불과했고 이제 좀 급진적인 의견이었죠. 그래서 다수 의견은 유지하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지문. 그죠? 여기 이제 하나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1번, 2번 지문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3번 지문부터 보시면, 자, 3번 지문 이제 청구권 경험 얘기죠. 그래서 채무불이익 요거는 이제 좀 잘 봐두세요. 3, 4, 5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잘 봐두시라고 이제 출제한 건데, 3번 채무불이익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과에서 관계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거 청구권 경험 얘기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익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두 개의 손해배상 조건이 경합해서 발생하고 권리자는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어느것인지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경험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이제 청구권 경합이 이제 됐을 때, 그죠?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익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할 경우 관리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나름 중요한 판례로 보여요. 2021년 판례인데,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 그 면책약관이 당연히 불법행위도 적용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계약상 면책약관이 붙어있다고 해서 이게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그죠? 청구권 경합관계 있지만. 그죠? 그다음 이제 5번도 나름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청구권 경합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채무불이익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성립했을 때 경합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의 요건이 안 갖춰져가지고 하나를 청구를 못한다고 오로지 불법행위 손배청만 성립했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그때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익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21년 판례인데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1, 2, 3, 4, 5번 지문 전부 다 그냥 2021년 판례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지문 다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 표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 표현들이 다 중요하니까, 보시면 이제 1번 지문은 기존에 있던 판례 그대로 이제 동어 반복한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2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사정, 우리 사정 변경할 때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켜.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되는 거 나오죠. 그죠? 사정 변경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자, 첫 번째,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 변경했다. 이러면 이제 적용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먼저 보시면, 4번.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때는 또 이제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이제
사정 변경이 해지가 안 되는 거, 해지 안 되는 거,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제한 부분이 이제 3번인데, 자, 일단 그 예견 가능성 있으면 이제 사정 변경을 유례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견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요 판례가 요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첫째 줄처럼 이 지문은 제가 이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 사안에서 맨 마지막 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틀리고, 거꾸로 오히려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5번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의 원칙은 계속적 계약이 일시적 계약보다 적용될 여지가 많아요. 일시적 계약은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계약에 사정 변경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컨대 임대차다 그러면 기간이 기니까 중간에 무슨 얼마든지 주변에 뭐 지하철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사정 변경 생길 여지가 많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 변경이 좀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뒤죠.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던 건 부족하고, 위에서 위에서 뭐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 되니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겨놔서 포함되지 않는 이런 요건이 전부 다 똑같이 충족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제 지문이 되셨죠.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사정 변경의 그러니까 정리하면, 계속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건이 완화되는 건 아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그죠? 됐고. 자, 그다음 이제 4번은 그냥 여러분들 2번 지문 틀린 건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사건에서 이제 물품 자체가 아니라 매매 대금을 연체하되 이익을 받아야 된다. 다 아시는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이제 5번 보시면, 자, 5번의 가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5번 가번 지문은 좀 조문을 정확히 읽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제 70조를 보실게요. 우리 조문 70조. 민법 조문 70조를 보시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이사입니다, 이사. 그런데 이 2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른바 소수사원권의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청구한 때는 이사는 임시총회에 소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 필요합니까? 법원의 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됐고, 3항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사가 소집권자인데, 예컨대 이사가 자기를 자르자고 그러는 임시총회는 자기가 소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 이사가 자기를 자르자는 총회라도 이제 소집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를 자르자는 결이니까 하기 싫잖아. 그래서 5분의 1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청구했는데도 그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안 할 때 사망에 내려가서 전항에 청구 있은 후 2주간의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때는, 그때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는 요 사망에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 지문 보시면, 총사원 5분의 1의 청구에 임시총회는 무조건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소집될 수 있다는 취지로 출제했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일단 이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고 버틸 때 비로소 이제 사망으로 내려가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가번 틀렸고. 그래서 나번은 이제 쉽고, 이제 다번도 여러분 보시고, 이제 라번 보시고, 라번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라번, 2018년 판례이긴 한데, 이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처분행위에서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기본재산이 이제 재단법인의 이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다 보니까 기본재산이 변경되면, 그러니까 빠져나가든 들어오든 편입이 되든 자산의 변동이 생기면 정관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면 정관 변경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제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이럴 때,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그 지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럼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받아야 된다. 이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설에 그 5번에 이제 그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보시면 이제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또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거 뭐 워낙 제가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해설지 또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제가 다른 판례를 넣지는 않았는데 이건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노트로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아마 판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제 X 자산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 이제 빠져나갑니다. 형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면 당연히 이제 재단법인의 기본 자산이 변경이 되니까 이제 정관 변경을 초래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정관 변경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주무관 청구가 얻어야 되는 거죠. 허가 필요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때 허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이 갑의 이 을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혼동 포인트인데, 강제 집행했는데, 만약에 강제 집행에도 어차피 뭔가 경매가 되면 X 자산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긴 해요. 경락인에게 빠져나가긴 하는데, 만약에 갑이 강제 집행할 때도 주무관청 허가를 얻으러 갔는데 이제 허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갑은 강제 집행도 못, 그러니까 자기 채권을 갖고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억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주장했던 게, 야, 그래, 뭐 재단법인 자산 빠져나가면 정관 변경 초래하니까 허가 얻어야 된다. 이해하겠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강제 집행할 때 이것 허가 받으라고 그러면 나는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따졌단 말이죠. 그죠? 근데 판례는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다. 갑은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다. 주무관청 이게 X자산 경매되면 빠져나가니까 이제 정관 변경이 초래되고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필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 이제 판례 해설의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제가 이거는 따로 밑줄 안 쳐놨는데 맨 밑에 이제 밑에서 네 줄 꺾어서 2번 보시면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 그 저당권 설정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죠. 이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하다 하지만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문화 시키지 않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번에 보시면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돈 빌릴 때 이렇게 이제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X 자산에다 이제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동되는 지점이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죠? 처분행위임은 분명해요. 그죠? 그러면 을 재단법인이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하는데 그럼 이때도 이거 기본 자산의 변경 초래하니까 주무관청 허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의문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 판례가 이때는 이제 허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 그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저당권 설정은 아시다시피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갖고 X자산이 이렇게 병한테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을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한 물권에 이제 부담만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거기에 착안해서 처분행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제한 물권에 부담을 안을 뿐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굳이 이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뭐 해설에 따로 안 나온 판례인데 이거는 판례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제 최신 판례 자료에는 요거 이제 같이 묶어놨는데 자,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똑같이 이제 을이 갑에게 이렇게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사례인데 조금 전에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을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정관입니다. 정관에 이렇게 이제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라고 이제 정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례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재단법인의 정관에 뭐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 없으면 이거 저당권만 설정할 때는 허가 불료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허가 받아라 써 있으면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을이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죠? 갖추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이 또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집행이라고 막 생각하면 그죠? 이때 그러면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때는 또 이거 허가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비교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왜 이 시점에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랬냐면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허가 받은 거 아니야. 이 저당권 안에는 내재적으로 당연히 경매 신청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 받았으니까 이미 그 뒤에 집행에 대해서도 이미 허가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나중에 집행하거나 경매 신청할 때 또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례가 어디서 차이 나는 지점이다. 정관에 이런 기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거는 잘 비교하시기 바란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5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6번 가실게요. 6번 4번 보시면. 6번도 이제 뭐 기본적인 뭐 법인에 대한 얘기고 불법행위 얘기고 이제 우리는 3번, 4번을 이제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집중해서 보시는데 4번이 이제 19년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뭐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잘 아시는 내용인데 3번 지문이 여러분 이거 조문을 좀 잘 보시죠. 우리 35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이제 조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35조 보시면. 자, 1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간 소인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제 2문. 1문은 여러분 다 자주 보시고 오는데 2문.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즉, 법인이 책임짐으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고 이사 기타 대표자다. 그러면 이제 병이 이제 상대방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병이 나중에 이제 의리 불법행위하면 이제 이렇게 35조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이때 과연 병이 이사 직접 이제 불법행위라는 의를 상대로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조문이 명시하고 있죠. 조문이 갑법인이 35조 책임을 지더라도 그래도 을 이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750조의 책임 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둘 간의 관계는 무슨 뭐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부진정 연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갑도 책임지고 이제 을도 책임지고 둘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이게 이제 불법행위예요.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3번 지문인가요?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 병에 대한 갑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건 뭐 출제자 함정이죠. 이중 배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져도 대표기관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5조 2문에 명확히 있다. 그죠? 750조. 그럼 이제 둘 다 책임지고 부진정면. 자, 근데 이제 4번 보시면 4번. 갑법인이 을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그건 뭐야? 채무불이행위. 이건 이제 노트, 제가 오늘 나눠드릴 노트인데 노트 1쪽 메뉴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노트 1쪽의 메뉴에 그림 같이 보시면 법인이 있고 이사 있다. 그래서 병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약을 체결했겠죠. 근데 이제 이 계약, 우리 법인은 손발이 없으니까 직접 계약 체결하는 사람도 대표기관 을이고 이행하는 사람도 대표기관 을인데 이 을이 이행을 안 해줍니다. 뭐야?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이제 병이 이제 이쪽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때 자 병이 갑법인의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을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 법인만 책임지고 이제 이사는 책임 안 진다. 이거 채무불이행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이건 대표 관계인데 대표는 대리 관계 준용하니까 그죠? 대표기관 을이 행위하면 효과는 갑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계약은 실질적으로 을이 나와서 체결하지만 이 계약의 효과는 갑법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이행돼 갖고 채무불이행 책임진다? 이것도 갑법인만 채무불이행 책임지지 을 이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거는 얘만 지고 얘는 안 진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서는 법인이 기본적으로 귀속하고 이제 을은 책임 안 져. 채무불이행 책임 안 진다. 근데 이제 불법행위는 얘도 지고 둘이 부진정연대다. 그죠? 이런 건 기본,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6번에 4번 해설에 조금 더 이제 보시면, 6번에 4번 해설 보시면 제가 이제 굵은 글씨 해놨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기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은 법인만 이제 책임지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렇게 뭐는 성립할 수 있어요. 일단 병의율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은 못 물어요. 이건 안 되는데 뭐는 될 수 있다? 불법행위는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750조니까. 그죠? 얘가 기껏 계약 체결해놓고 이행을 안 해줘갖고 얘가 손해를 입으면 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때 자 병이 채무불이행 당해서 그죠? 갑법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손해가 발생했다. 갑법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만으로 무조건 을 이사에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모예요. 정확하게 세모.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밑에 밑줄 쳐놨는데 아래 밑줄로 내려가 보시면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행이 안 한 행위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이것만으로 을이사가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을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가장 유사한 걸 찾아보면 마치 제3자 채권 침해처럼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제3자 채권 침해의 경우에는 원래 채권 침해 당하니까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해주다가 위법성, 고의나 악의가 있어서 악의로 뭐 채권 침해에서 위법성 있으면 이거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 채무불이행 책임의 결과를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의사가 불법행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이제 위법성이 인정이 될 때 의사가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의사는 채무불이행 책임 안 되고 이제 불법행위 가능한데 이거 세모 다 되셨죠? 이 판례 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7번 보시면 자, 7번의 디귿번도 요 표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2019년에 나온 판례인데 자, 민법상의 법인에 그러니까 7번의 디귿번입니다. 민법상의 법인에 대해서 민법 63조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이 한정된다 그래도 틀린 지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리을번. 제가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리을번은 60조의 2를 한번 가보십니다. 이거 중요한 조문에 이것도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조의 2 가보시면 자, 일단 60조의 2가 직무대행자의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직무대행자가 뭐냐면 우리 이사가 뭐 회사 돈을 맨날 야금야금 빼먹고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일 시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당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가처분 등으로 대행자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권한은 정식 이사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60조의 2 보시면 60조의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에 따른 요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디귿번의 임시이사는, 근데 우리 판례 보실게요, 이거는. 해설의 6쪽에 가시면, 제가 또 이제 밑줄 쳐놨죠. 해설의 6쪽에 가시면,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63조에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시이사하고 요 직무대행자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60조의 2 읽었는데 아직 더 읽어야 돼. 뒷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60조의 2 1항 읽었는데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돼 있는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고 2항도 잘 봤어요. 2항. 그래서 60조의 2항 보시면 그래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그 통상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 할 수 있는데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통상사무 이해 행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는 책임을 져야 돼.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 이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해버리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2항까지 알아두세요. 지문에 2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얼번 지문 돌아가 보시면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 직무대행자가 그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 2항까지 되셨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은 이제 종중인데, 뭐 1, 2, 3, 4번 여러분 다 아시고,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5번이 2022년 최신 판례죠. 요거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신 판례 설명드렸지만, 보시면. 이게 민법 781조 6항, 이거는 이제 가족법이니까 여러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뒤에 나오는 대로,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변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단은 이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걸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781조 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 중에 당연히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에 나온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성과 본이 변경되면 종중도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죠? 그래서 그 해설 7쪽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7쪽, 해설 7쪽에 5번 해설의 셋째 줄 보시면, 넷째 줄 보시면, 지금 지문 나온 게 있죠. 786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의해서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성과본이 모의 성과본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성년인 자녀는 모가 속한 종 중에 공동선주와 성과본을 갖추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모가 속한 종 중에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럼 이제 부의 성과본을 이제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 표시해놨죠. 그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경우라면, 8쪽의 매니,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서 부가 속한 종 중에서는 탈퇴하게 된다. 그죠? 여기까지 봐주세요. 그죠? 그래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면 이제 모의 종 중에 이제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부가 속한 종 중에서는 탈퇴하게 된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종 중에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죠? 여기까지 되셨죠? 됐다. 이제 22년 최신 판례다. 그죠? 됐고, 이제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9번은 뭐 여러분들 푸시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잘 됐다 싶으면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9번, 10번은 뭐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11번 보시면. 자, 11번에 3번 판례도 이게 이제 한 2020년쯤 나온 최신 판례인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봐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두고 계약서가 한 3개 정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 다르다.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에 속할 때 도대체 이거 무슨 계약서에 따라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면, 자, 둘째 줄. 일단 여러 개가 작성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 관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문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다음에 셋째 줄 뒤에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죠? 이게 뭐 기본적인 해석이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계약서가 일단 이제 내용대로 따르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죠? 뭐 쉬운 얘기고. 이제 요 주의하셔야 게, 제가 이제 지문을 만드느라고 좀 축약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원문을 가보시면 해설 10쪽에 그 11번에 3번 해설 보시면 셋째 줄에 우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변경되었다 해석하는 거죠. 판례 원문에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도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나중에 계약서에 따르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내려가 보시면, 12번은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조금 이제 뭐 비교적 최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전
그러니까 한 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런 판례들도 아직 안 나온 거는 좀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사실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보세요. 그래서 일단 뭐 1번, 2번은 좀 옛날 판례이긴 한데 이제 1번, 2번은 1번과 2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1번과 2번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개사 시험도 있잖아요. 시험을 안 붙으면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근데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그죠? 이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다. 그죠? 이건 강행법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자가 이제 업으로 이제 중개해주고 중개 수수료 받는 약정 체결하면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강행법규 2번 무효. 그죠? 근데 2번을 보시면 자격이 없는 자가, 요게 이제 키워드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그러니까 이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했다. 그냥 그런 취지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 주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요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 유효하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고. 이제 3번이 2017년에 나온 판례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라는 금지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거는 판례가 단속법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은 뭐 단속규정이나 강요법규 다 틀리게 냈는데, 그죠? 이거는 그냥 단속법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접 거래가 뭐냐면 중개사는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예컨대 갑이 중개사 을에게 이거 뭐 물건 좀 팔아달라고 왔더니 중개사가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가 전문자 그 자격사의 입장에서, 그죠?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단속법규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직접 거래해도 무효는 아니다. 뭐 여러분 강행법규, 단속법규 차이는 잘 아실 거니까요. 되셨고. 근데 이제 4번, 5번은 좀 중요합니다. 4번, 5번은 이건 좀 중요하다. 그래서 4번, 5번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출제한 건데. 4번, 5번. 이게 실제로 이제 농협 사건이었는데. 상대방. 갑이 농협이고 이제 우리 상대방이라면 이 농협도 우리 학교나 농협이나 이렇게 공익성을 띈 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학교도 여러분 사립학교법은 강행 규정이고, 그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관한 이제 강행 법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을이 아무리 봐도 이거 강행법 이렇게 계약 체결하면 강행법규 위반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농협한테 야 이거 너 뭐 계약 체결되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자꾸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체결을 못 하겠다 그러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야.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농협이 야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강행법규 위반 사유가 없다. 그냥 그래서 위반 사유가 없으니까 이거 위반 아니니까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무효라도 위반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행하겠다. 이걸 이른바 진술보장약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103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걸 보장을 했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위반이라도 내가 이행하겠다. 이제 약정을 요 계약과는 이제 별도로 체결된 이야기. 이거는 별개의 계약이죠. 그죠? 이렇게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강행법규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안 주잖아요. 이거 무효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강행법규 무효니까 무효이면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유효를 전제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이 진술보장 약정 위반이잖아요. 자기가 보장해놓고 위반하면 책임진다고 그랬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이 약정을 했는데 이 약정 위반이에요. 그럼 이제 요 약정에 대해서 이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일단 요게 이제 4번 질문.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했다. 요걸 이른바 진술보장약정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진술보장약정을 했는데도 그래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한다. 요 약정 위반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채무불이행 맞아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러면 자,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래서 이제 을이 관 농협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요 채무불이행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5번 질문.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은 성립해도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해 보이죠? 느낌상. 그죠? 이해가시죠? 이게 사실 이 강행법규가 주로 이제 갑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갑의 재산을 지켜주는 쪽으로, 그죠? 이 농협의 재산은 그 농민들의 재산하고 직결이 되니까 이걸 지켜주려고 강행법규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거 이유로 손해배상해 주라고 그러면 농협의 재산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 잠탈된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손해배상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해가셨죠? 되셨죠? 그래서 이 4번, 5번 질문은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행법규 영역에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죠? 되셨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고. 13번, 14번은 뭐 여러분 보시고, 이제 15번도 여러분 보시고. 자, 16번은 뭐 여러분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최신빨래 같은 건 없는데, 사례 문제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사례 풀이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제 갑이 채무자고 이제 우리 채권자다. 그래서 3억의 채무를 지고 있다. 빌렸다. 그런데 이제 X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A 부동산이요. 이 사례에서는 A 부동산이요. A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자가 이제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빼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정의 표시로 이제 뭐 매매든 증여든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통정의 표시 어쨌든 병이 등기를 했는데 이 통정의 표시가 무효죠. 무효다 보니까 병의 등기도 이제 원인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은 소유권 취득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번하고 3번 지문을 먼저 보시면 우리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지문이에요, 그죠? 1대 자, 이 갑이 병에게 뭐 매매나 증여 등하고 등기까지 해줬는데 이게 통정의 표시 무효니까 갑은 병에게 뭐 있어요? 부당이득 받아죠. 무효니까. 그래서 이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제 하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면 불법 원인급여 걸리는데 통정의 표시가 불법이 원인급여 불법이라면 이거 746조 때문에 이거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렇게 갈 텐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 통정의 표시만으로 불법 원인급여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3번 허위 표시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원인인 것은 아니니까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A 부동산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을은 채권자고 갑도 이렇게 채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행사도 가능하겠죠. 이제 1번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대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때 이제 통정의 표시지만 무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무효와 취소 이중효율이니까 빼돌렸으니까 이제 사행위도 돼가지고 채권자 취소도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3번 그죠? 2번. 그래서 채권자 취소도 가능하다. 여기 이제 2번 좀 되셨죠, 그죠? 그러면 1, 2, 3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 틀린 질문인데 이제 전까지 나왔다. 제3자다. 여러분 이제 제3자 보는 데는 우리 선의의 제3자가 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이거 이제 108조 2항이니까 통정병을 짚으시니까 통정을 짚으시니까 108조 2항인데 선의의 제3자 보는 데인데 이때 아시다시피 무과실은 안 따지죠, 그죠? 분류.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은 분류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선의 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너무나 간단한 비교지만 이 의사표시 영역에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분류예요, 그죠? 너무 간단한 비교지만 우리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은 이제 뭐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너무나 기본적인 비교상이에요. 그다음 이제 5번. 갑과 병이 A 부동산의 가장 매매 계약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죠? 되셨죠? 됐고.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17번, 18번 넘어가시고 이제 19번 보실게요. 이게 19번 문제 뭐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조문을 좀 잘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19번 문제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원총회 소집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
격지제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그죠? 그래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하고 격지제 간의 계약 성립 시기하고, 그 다음이 최고 3총사. 이때 최고 3총사인데, 최고에 대한 확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신주의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제가 이제 해설에도 써놨듯이, 이제 19번 해설 보시면, 이게 제한 능력자하고 무권 대리하고 채무 인수, 요 세 가지의 경우에 최고의 확답이 발신주의고요. 예. 제가 이제 좀 써드릴게요. 19번에. 일단 확인부터 해봅시다. 확인부터. 우리 540조를 가봅시다. 540조. 그래서 해설 15쪽 펴놓으시고 이제 540조를 가보시면, 자, 540조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당당히 간전해서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초과할 수,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이익 향수 여부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돼 있죠. 받지라고 돼 있죠. 받지. 이거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그죠? 근데 우리 비교하려고 이제 우리 15조를 한번 가보시면, 15조 1항에 보시면, 그 능력자로 된 사람, 그 15조 1항의 그 2문 보시면,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의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15조는 발송하지 아니하면 됐는데, 우리 540조는 받지 못한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고에 대한 확답이라고 이제 무조건 다 발신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발신주의인 거는, 거기 이제 제가 해설을 써놨듯이, 무능력, 우리 그냥 문제로 정리해 보시죠. 문제로 이제 1번, 3번, 5번이니까 1번 제한 능력, 3번 무권 대리, 5번 채무 인수. 요 세 가지 경우가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아닌 걸로, 일단 요것도 써놓으세요. 540, 552, 5644. 얘네들은 다 최고에 대한 확답인데 이제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540조 하나 받고, 552조도 가보시면 이걸 해제. 552조 해제 가보시면, 1항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상대방 상당한 기간 정해서 해제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2항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해제권 소멸한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64조 3항도 이거는 이제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도 이제 행사할지 말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64조 2항도 보시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3항 전항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예약 효력을 잃는다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고에 대한 확답이지만 이제 도달주의다 되셨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혹시, 그죠?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려면 정확하게 발신주의 최고에 대한 확답이, 그러니까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다 이렇게 애매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인, 채무 인수 세 가지 되셨죠. 그죠? 마시고. 자, 그다음 이제 20번 가시면, 자, 20번에 2번, 3번은 여러분 이거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안에 대리 법리가 들어있는 판례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4조하고 115조하고 본문 단서. 그래서 조문 114조, 115조 펼쳐놓고 보시면, 일단 114조는 현명을 한 거예요. 현명하면 뭐야? 본인에게 효과가 있어. 자, 115조는 현명을 안 한 거예요. 현명을 안 하니까 이제 115조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대리인에게. 근데 이제 115조 단서가 뭐라고 그래요? 현명을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를 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또 본인에게,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에게 효과가 있어. 아시죠? 요 114조, 115조 본문 단서가 채권 양도 통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2번 지문 보시면,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서 대리관계에 현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1번 지문처럼 채권 양수인도 우리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위 통지는 안 돼도 대리 통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수인이 대리 통지는 가능한데, 이 항처럼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명으로 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해서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게 115조 본문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안 되니까 이제 통지의 효력이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3번 지문 보시면,
통제함에 있어서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더라도 채권 양도 통제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제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 이제 115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이제 본인에게 또 효과가 기속이 되니까 통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질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양도 통제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115조 본문 단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5번 지문도 이제 2018년 판례인데 매우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4번이 일단 뭐 대리권 남용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도 대리권 남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의 대리인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고 자기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다. 그죠? 나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자, 아시다시피 이제 대리권 남용이면 107조 1항 단서 유추정설이니까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정해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아들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 이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정하는 사례인데, 법정 대리인, 이제 미성년인 자에게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 행위의 효과가 아이고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대리인을 위해 쓰면 안 되죠. 답이 이제 미성년 자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친권자 법정 대리인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제 남용을 했다. 대리권 남용을 했다. 그럼 이렇게 이 효과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알았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를 했는데 이 107조 1항에는 1항만 있는 게 아니라 2항도 있죠. 2항이 뭐예요? 선의제삼자.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가 처음 나온 거예요. 2018년 당시 이 판례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본격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언제 한번 나올 거다. 그래서 뭐야? 제3자 정의서. 제3자 정이 있는데 이제 선의의 제3자를 과연 대리권 남용에서 107조 1항 단서 유추정될 때 107조 2항도 유추정돼서 선의의 제3자가 부호가 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부호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아무리 이 미성년인 자가 대리권 남용 당했어도 이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뭐예요? 예컨대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행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5번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도 이 대리권 남용에서 유추적용될 때도 2항까지 유추적용된다. 선의의 제3자 보호도 유추적용된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갑은 을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면서 병에게 을소의 엑스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지급일과 소유권 전득기 이행기를 2019년 6월 30일로 정했다. 이렇게 사례고, 기억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기억번은 이제 그 수령권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 있고, 을 대리인 있고, 이렇게 이제 병 계약 체결했다. 아시겠지만, 갑으로부터 계약의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는 병이 이제 매매대금 예컨대 이제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매매대금을 을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을이 매매대금을 자기가 받고 아직 갑에게 지금 전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본인인 갑에게 전달이 안 된 상태인데, 그죠? 이게 예컨대 이제 X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으면 여기 동시항변권 있잖아요. 그래서 병은 내 채무 이행 제공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고 X부동산 소유권 이전 듣기 청구했을 때 갑이 과연 내가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이유로 이걸 이제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대리인이 수령 권한이 있으니까 대리인한테만 제공해도 대리인한테만 지급해도 다 이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갑법이나 X부동산 줘야죠. 그죠? 이게 이제 기억법. 그래서 체결에 관한 첫째 줄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갑에게 대금 1억 원 지급했다. 근데 갑이 1억 원을 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을에게 수령권, 갑에게 수령 권한 있으니까 수령 권한 있으니까 이제 지급 제대로 한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대급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여듣기 청구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동시항변권 안 된다. 이제 니은번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디귿번은 이것도 이제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귿번은 이제 등기의 추정력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제 강의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또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갑소유 X 부동산인데 을이 이제 대리해서 이제 팔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매매대금 그러니까 매매로 이제 팔았단 말이죠, 그죠? 이때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병이 아직 등기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병이 야 내가 네 대리인과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나한테 등기해줘라 라고 등기 이전을 청구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리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까지 맞춰놓은 사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거꾸로 갑이 야 나는 대리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내 부동산 등기하고 있냐 이렇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 상황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이 달라지면 돼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자, 병이 아직 등기를 못해서 이 매매계약에 따라 등기 이전을 청구할 때는 이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상대방 병이 입증해야 돼.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을이 대리권이 있어서 유권대리라는 점을 병이 입증해야 비로소 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병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입증 책임을 병에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이 대리권의 존재가 이른바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효력 요건은 이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냥. 그죠? 그런데 이 병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가 발동하냐? 등기의 추정력이 발동. 등기 추정력은 원인 추정력뿐만 아니라 절차 추정력도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받아온 걸로 추정 다 돼요. 그럼 결국 을에게 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했다는 것까지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존재 추정.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얘는 추정력을 받으니까 갑이 오히려 말소를 청구하는 갑이 이번에는 너 을이 무권대리인데 받아갔다 그러고 이 무권대리라는 걸 갑이 입증해야 돼. 되셨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여태까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읽어보시면 이미 등기가 돼가지고 말소 청구하는 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갑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런 사안인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디귿번 보시면 이것도 자꾸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습관이 이제 갑을 쓰다 보니까 습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일갑이었어요. 그죠? 습관이 무섭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을이 갑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이 매매계약 원인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말소를 청구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상황인지 입증 책임 달라집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병이 갑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틀립니다. 오히려 을이 갑이 대리권 없음을 입증해야 돼.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리을번 보시면, 리을번도 뭐 2017년 판례인데, 갑이 이 사건 계약 체결하는 대리권 수여받지 아니하고 병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유효한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서 을은 갑의 무권대리 추인할 수 없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나온 게 2017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무권대리는 추인만 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확정적 유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추인 거절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는 거죠. 요게 이제 둘째 줄. 상대방이 철회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하면 이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지문인데, 요건 이제 노트 1조, 요거 중요합니다. 미음번 지문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요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쪽에 21번의 미음번 지문 보시면, 요건 이제 노트 1쪽에 한 두 번째 도에 있어요. 그죠? 노트 1쪽에 두 번째 도에가 이겁니다. 이 갑과 병이,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무권 대리해가지고 여기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요 계약과 함께 손배 예정까지 같이 해놨어요. 손배 예정까지 같이 해놨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무권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손배 예정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쪽으로 효과 귀속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무권 대리니까 이렇게 주장 못 하는데, 대신에 무권 대리면 갑이 병에 대해서 135조 책임입니다. 무권 대리 책임, 무과실 책임제는 매우 유명한 조문이죠. 그죠?
아시다시피 135조 책임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제 사안에서는 병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선택제권인데, 누구의 선택에 따른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때 이제 우리 조문이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이거냐, 이거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대방 병이 이행 청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 보고, 야, 네가 대신 이행해라 청구를 했는데, 이게 갑이 만약에 X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면 이행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을로부터 취득을 못하면 결국 이행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행을 청구를 선택을 했는데도 갑에게 청구했는데도 못 해주니까 이것도 이제 불능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손배청구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이행 청구를 선택했는데 못 주니까 이제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원래 계약에 손배 예정이 붙어 있네. 그죠?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이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적용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 병이 갑에 대해서 135조 법정 책임 묻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요럴 때도 과연 이때 정해놓은 손배 예정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 판례가 적용됐다고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음번 보시면, 무건대리인 갑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갑이 의뢰 추인을 받지 못하자 병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의뢰 재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 갑이 계약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에게 재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바뀐다 얘기죠. 그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이 예정에 따라 정해질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35조 책임 물을 때도 여기에 붙어 있는 손배 예정이 적용이 됐다. 되셨죠? 그러면 예정 배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음번 중요하다. 되셨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2번부터인데, 요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15분 정도 쉬시고, 이제 2교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 설명드릴게요. 잠시 쉽시다.